자, 오늘은 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빚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법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는지 그 생생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법원에 낸 진술서의 한 구절인데요. 이혼, 산재, 사업 실패, 늘어나는 빚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약 1년간의 모든 과정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빚이 총 7,100만 원까지 불어났을까요? 법적인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떤 삶의 무게가 이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술서를 보면요. 정말 불행이 도미노처럼 덮쳤습니다. 15년간의 힘든 결혼 생활을 끝내고 겨우 한숨 졸리나 싶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요. 다시 일어서 보려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것마저 실패로 돌아갔죠. 여기에 몸까지 아파서 수술비 부담은 계속 커졌고요. 이 모든 게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닥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막다른 길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게 바로 개인 회생이었던 거죠. 2024년 10월 31일 드디어 법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거의 1년에 걸친 기나긴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서를 딱 내자마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내려서 당장 빚독 쪽 전화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말 급한 불은 끈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법원에 아주 꼼꼼하고 세밀한 서류 심사도 함께 시작됩니다. 처음에 법원에서 온 연락은 뭐랄까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채권자 이름에 오타가 났으니 고쳐라, 빚 액수가 조금 다르니 확인해라,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상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위한 일종의 몸풀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 전체 과정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청인과 법원이 서류를 통해 주고받는 팽팽한 대화입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법원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이거 보충해라, 저거 수정해라 하는 보정명령이라는 게 총 5번이나 내려옵니다. 사실상 계획안을 계속 다시 짜오라고 요구한 거죠. 근데 이 5번 중에 3번째 명령이 정말 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전까지의 자잘한 수정과는 차원이 다른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법원이 딱 3가지를 콕 집어서 물어본 거예요. 첫째, 당신 재산 정확히 뭐 있냐? 둘째, 당신 진짜 소득이 얼마냐? 셋째, 돈은 어디다 쓰냐? 이 중에서요, 바로 2번째, 소득 문제가 결정타가 됩니다. 이게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청인은 나 지금 이 요양병원에서 월급 이만큼 받는다 이걸 기준으로 냈단 말이죠. 근데 법원은 아니 그건 지금 얘기고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 전체를 평균 내야 진짜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이지 이렇게 본 겁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한 거죠. 소득 계산법 이 딱 하나가 바뀌었는데 와, 이게 변제 계획 전체를 흔드는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월급 계산을 다르게 한 게 대체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을 얼마나 바꿔놓았다는 걸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저기 월 생계비 보이시죠? 저건 1인 가구 기준으로 법이 딱 정해놓은 거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 계산대로 소득이 늘어난 만큼은 전부 다 매달 갚아야 하는 돈, 즉 월 변제금으로 직행해버린 거죠. 원래 신청인은 한 달에 40만 8천 원 정도 갚겠다고 계획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고 한 뒤에는요. 이게 50만 원이 넘어가는 돈으로 확 늘어난 겁니다. 매달 9만 원 넘게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전체 빚에서 얼마나 갚는 거냐, 즉 변제율로 따져보면 더 확실해져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빌린 원금의 20%만 갚는 거였는데 최종적으로는 29%까지 갚는 걸로 바뀐 겁니다. 채무자한테는 당연히 더 힘들어졌겠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거의 1년에 걸친 줄다리기가 끝났는데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 진짜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런 개인회생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만약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했다면 채권자들이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갈 수 있었을 재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생 계획은 무조건 이 청산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해요. 그래야 채권자들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은 차도 있고 보험도 있었는데 청산 가치가 0원, 빵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으로 보호해주는 재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차는 중고가값보다 갚아야 할 할부금이 더 많이 남아서 사실상 마이너스 재산이었고요. 보험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금액보다 적어서 압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집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다 조율하고 나서야 드디어 2025년 8월 28일에 법원에서 최종 인가 결정이 나옵니다. 신청서를 낸 지 꼬박 10개월 만이었죠. 이제 진짜 새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이 사례는 개인회생의 단순한 비탄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법원은 어떻게든 채무자가 다시 일어서게 도우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채권자들이 손해를 덜 보도록 그 사이에서 정말 꼼꼼하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은 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되 그 기회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아주 정교한 저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